안녕하세요. 잠드는 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타이타닉을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아마 뱃머리 위에서의 낭만적인 로맨스나 비극적인 최후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영화가 보여주지 않았던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100년 전 그날 밤 2000여 명의 운명을 가른 것은 거대한 빙산이 아니라 인간이 내린 아주 사소하고 작은 선택들이었습니다. 기록이 증명하는 그날의 진짜 이야기. 과연 당신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구독, 좋아요 하시고 오늘의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화려함 뒤에 검은 연기. 시계바늘을 1912년 4월 10일 수요일 정오로 천천히 돌려보겠습니다. 영국 사우샘프턴 항구는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타이타닉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거친 자연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거대한 생정보이자 물 위에 떠있는 강철 제국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항구 부두에 서서 고개를 90도로 젖혀야만 겨우 꼭대기가 보이는 그 압도적인 크기를 말이죠. 배의 길이는 무려 270m에 달했고 높이는 건물 11층과 맞먹었습니다. 타이타닉이 정박해 있는 동안 항구의 절반에는 거대한 그늘이 졌다고 합니다. 코끝을 찌르는 가칠한 페인트 냄새와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섞인 공기 속에서 수천 명의 사람이 손을 흔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백고동 소리가 항구를 뒤흔들 때 탑승객들은 자신들이 역사상 가장 안전하고 호화로운 배에 탔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출항의 이면에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아주 위험하고 은밀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불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타이타닉은 출항하는 그 순간 이미 뱃속 깊은 곳에서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배의 심장부인 보일러실, 그 중에서도 6번 석탄 저정고에서는 출항 며칠 전부터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차문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에 엄청난 양의 석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보니 그 압력과 열기로 인해 스스로 불이 붙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당시 증기선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긴 했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와 소수의 간부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승객들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붙였습니다. 출항을 미루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돈과 기대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판 위 1등실 승객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바다의 낭만을 즐기고 있을 때 저 깊은 지하 보일러실에서는 160명의 화부가 우통을 벗어 던진 채 건뱅을 뒤집어 쓰고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라기보다 불붙은 석탄을 빨리 태워 없애기 위해 미친 듯이 삽질을 해야 했습니다. 화재가 선체 외벽인 강철을 녹이거나 약하게 만들지 않도록 붉게 타오르는 석탄을 꺼내 보일러에 집어넣어 증기로 바꿔버려야 했으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 덕분에 타이타닉은 초반부터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석탄을 태워야 했으니 배는 더 빨리 달릴 수밖에 없었죠. 어쩌면 타이타닉이 그토록 빠르게 대서양을 건너려 했던 건 단순한 속도 기록 경신 욕심 때문만이 아니라 이 뱃속의 불을 다스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배는 그렇게 불을 품은 채 차가운 대서양으로 나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다행히 불길은 잡혔고 배는 안정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승객들은 발밑에서 벌어진 사투를 까맣게 모른 채 배의 호화로움에 취해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의 내부는 배라기보다는 유럽의 거대한 궁전을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1등실 식당에서는 최고급 은식기에 요리가 담겨 나왔고 악단은 왈츠를 연주했습니다. 심지어 배 안에는 터키식 목욕탕과 온수 수영장, 그리고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말이 있는 최신식 체육관까지 있었습니다. 엔진의 진동조차 너무나 미세해서 침대에 누우면 마치 요람에 누운 듯 편안한 자장가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배를 두고 신조차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기묘한 사실이 등장합니다. 바로 타이타닉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당대 최고의 금융재벌이었던 JP 모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는 이 역사적인 첫 항해에 탑승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를 위한 초호화 스위트룸까지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항 직전 그는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탑승을 취소합니다. 그리고는 프랑스의 한 휴양지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짐승 같은 사업가의 직감이었을까요? 어쨌든 그의 빈자리는 배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훗날 수많은 음모론을 낳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운명의 날이 다가옵니다. 1912년 4월 14일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 문화권인 배안에서 예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규정대로라면 승객들과 선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구명정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배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서 어느 보트에 타야 하는지 연습하는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은 이 훈련을 전격 취소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날 날씨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람은 상쾌했고 파도는 잔잔했습니다. 승객들은 갑판에 나와 산책을 즐기거나 따뜻한 햇살을 만끽하고 싶어 했습니다. 선장은 굳이 이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에 시끄러운 경보음을 울리고 승객들을 긴장시키며 구명조끼를 입게 하는 번거로운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배는 가라앉지 않을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타이타닉의 비극을 만든 첫 번째 결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아침 예정대로 훈련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승객들은 자신이 타야 할 구명정의 위치를 한 번이라도 확인했을 것이고 선원들은 보트를 내리는 기계를 한 번이라도 더 점검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그날 밤의 혼란은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역사는 만약이라는 가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훈련은 취소되었고 대신 선내에는 엄숙하고 평화로운 찬송가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마친 뒤 다시 호화로운 점심 식사를 즐겼습니다. 배는 여전히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고 바다는 거울처럼 매끄러웠습니다. 그렇게 일요일에 태양이 저물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달조차 뜨지 않아 유난히 캄캄했던 그 밤. 타이타닉은 마치 검은 우주를 유영하는 우주선처럼 고요한 바다 한가운데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가 보내는 다급한 경고의 메시지들이 무선실로 날아들고 있었지만 승객들은 그저 내일 아침 도착할 뉴욕의 풍경을 꿈꾸며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나 가장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찾아오는 법입니다.
이를 오후가 깊어지면서 태양은 수평선 아래로 붉게 녹아내렸습니다. 갑판 위의 승객들은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대서양의 낭만에 젖어들었지만 그 시각 배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무선실의 풍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곳은 낭만과는 거리가 먼 날카로운 금속음과 푸른 전기 스파크가 튀는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이 좁은 방의 주인은 25살의 수석 무선사 잭 필립스와 22살의 보조 무선사 해럴드 브라이드였습니다. 두 청년은 이미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사실 출항 직후 무선 장비가 고장나는 바람에 두 사람은 꼬박 밤을 새워 기계를 수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잠도 못 자고 눈이 퀭한 상태였지만 그들에게 쉴 틈은 없었습니다. 수리가 끝나자마자 승객들이 맡긴 전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타이타닉의 무선실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상황실이라기보다는 부자들을 위한 최첨단 심부름 센터에 가까웠습니다. 1등실 승객들은 육지에 있는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거나 주식시장에 주문을 넣기 위해 끊임없이 개인적인 정보를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가 훌륭했다거나 도착하면 마중을 나와 달라는 사적인 메시지들이 쉴 새 없이 모스부호로 바뀌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무선사들은 이 메시지를 하나라도 더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란스러운 돈의 소리 사이로 불길한 경고들이 틈입하기 시작합니다. 오후 내내 인근을 지나던 다른 배들로부터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하나같이 섬뜩했습니다. 빙산을 조심하라거나 거대한 얼음들판이 있다는 경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로에 시달리던 무선사들에게 이 경고들은 그저 귀찮은 업무 방해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승객들의 유료 정보를 보내느라 눈코 뜰 새 없는데 계속해서 끼어드는 기상 정보는 빨리 처리하고 치워야 할 숙제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실제로 항로 바로 앞에 빙산이 있다는 결정적인 내용을 담은 메사바호의 경고 메시지는 바쁜 업무 속에 묻혀 선장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은 무선실 구석 무거운 문진 아래 깔린 채 잊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55분, 운명의 장난 같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타이타닉과 불과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캘리포니언 호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 배는 유빙에 갇혀 더 이상 운항할 수 없게 되자 엔진을 끄고 정박 중이었습니다. 캘리포니언 호의 무선사 시릴 에반스는 타이타닉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친절하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타이타닉 들리는가? 우리는 얼음에 둘러싸여 멈췄다. 조심하라. 문제는 거리였습니다. 두 배가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에반스가 보낸 신호는 타이타닉의 헤드폰을 쓴 잭 필립스의 귀에 마치 고막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으로 들렸습니다. 안 그래도 육지의 통신국과 연결해 밀린 주식 정보를 보내느라 예민해져 있던 필립스는 순간적으로 짜증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거칠게 탁원기를 두드렸습니다. 닥쳐, 닥쳐. 지금 일하는 중이다. 방해하지 마라. 이것은 악의가 담긴 말이라기보다는 과로에 시달린 직장인의 신경질적인 반응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무한해진 캘리포니언 호의 무선사 에반스는 알겠다는 짧은 답을 남기고 무선기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타이타닉을 구해줄 수 있었던 유일한 배 바로 옆에 있던 그 배의 귀가 닫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의 연결 통로가 하나둘씩 차단되는 동안 타이타닉은 시속 40km가 넘는 무서운 속도로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바다는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보통 배가 달리면 뱃머리에 파도가 부서지며 하얀 포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바람 한 점 없고 파도조차 없어서 빙산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하얀 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마치 검은 기름을 부어놓은 듯 매끄러웠고 하늘에는 달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사라진 완벽한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막루에 있던 감시원들의 눈을 대신할 쌍안경조차 없었습니다. 쌍안경 보관함의 열쇠를 가진 선원이 출항 직전 교체되면서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영하의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맨눈으로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하던 감시원 프레드릭 플리트의 눈앞에는 오직 검은 바다와 검은 하늘뿐이었습니다. 밤 11시 39분 1등실의 흡연실에서는 여전히 시가 연기가 피어오르고 3등실의 이민자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꾸며 잠들어 있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감시원의 눈에 희미한 그림자가 포착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가리고 있는 검고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종을 3번 울리고 다급하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전방에 빈 산. 하지만 너무 늦은 발견이었습니다. 거대한 강철 거인이 방향을 틀기에는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조타실에서는 급하게 키를 돌리고 엔진을 역추전하라고 지시했지만 거대한 관성의 법칙은 인간의 간절함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배의 앞부분이 빈산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쾅 하는 폭발음은 없었습니다. 그저 무언가 찢어지는 듯한 혹은 거대한 유리구슬이 바닥에 굴러가는 듯한 드르륵 하는 소리가 37초간 이어졌을 뿐입니다. 충격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칵테일을 마시던 승객들의 잔이 살짝 흔들릴 정도였죠. 깊이 잠든 승객들은 깨지도 않을 만큼 부드러운 충돌이었습니다. 어떤 승객들은 갑판 위에 떨어진 얼음 조각을 주워 신기해하며 서로에게 던지고 장난을 쳤고 위스키 잔에 그 얼음을 넣어 마시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부드러운 긁힘이 타이타닉의 강철 옆구리에 치명적인 구멍을 냈다는 사실을 말이죠. 차가운 바닷물은 소리 없이 하지만 아주 빠르게 배 깊은 곳으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충돌 직후 배 안의 풍경은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영화에서는 충돌 순간 접시가 와장창 깨지고 사람들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며 아수라장이 되지만 실제 그날 밤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은 배가 무언가와 부딪혔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충격은 쾅 하는 폭발음이 아니었습니다. 1등실에 있던 한 귀부인은 마치 누군가 거대한 천을 쭉 찢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3등실의 한 승객은 바닥 아래에서 수천 개의 유리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드르륵거리는 진동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식당 테이블 위에 은수저가 살짝 달그락거리고 침대 머리맡에 물컵 속 물이 조금 찰랑거렸을 뿐 배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심지어 갑판 위에서는 떨어진 얼음 조각을 기념품이라며 주머니에 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소음이 아니라 침묵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충돌 직후 선장은 엔진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항 이후 며칠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심정처럼 쿵쿵거리며 배 전체를 울리던 거대한 엔진 소리가 뚝 끊기자 배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예민한 승객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늘 들리던 기계 소음이 사라진 자리를 채운 것은 스산한 바다바람 소리와 알 수 없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는 즉시 배의 설계자인 토머스 앤드루스를 호출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배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 피해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배의 옆구리가 길게 찢어져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처럼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빙산은 타이타닉의 강철 외벽을 칼로 베듯이 길게 찢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철판이 찌그러지며 리벳이라 불리는 못들이 툭툭 튕겨나갔고 그 틈으로 아주 가늘고 긴 틈새들이 생겼을 뿐입니다. 놀랍게도 그 틈새들의 면적을 모두 합쳐봐야 고작 1제곱미터 남짓. 다시 말해 가정집 현관문 하나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길이 270m의 거대한 배에 고작 1제곱미터의 구멍이 뚫린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정도 구멍으로는 배가 가라앉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맹정하고 잔인했습니다. 설계자 앤드루스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구멍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작은 구멍들이 배의 앞부분 5개 구역에 걸쳐 길게 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타이타닉은 4개 구역까지 물이 차도 물에 뜨도록 설계되어 있었지만 5개 구역이 동시에 침수되는 상황은 계산에 없었습니다. 이 배의 방수 격벽 구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격벽이 천장까지 꽉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밑부분이 뚫려 있었던 겁니다. 마치 얼음을 얼리는 트레이처럼 칸막이의 높이가 낮아서 앞쪽 칸에 물이 가득 차면 그 물이 벽을 넘어 뒤쪽 칸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앞머리가 무거워져 배가 앞으로 기울수록 물은 더 빨리 다음 칸으로 그리고 또 다음 칸으로 넘쳐 흐를 것이 분명했습니다. 앤드루스는 떨리는 손으로 도면 위에 계산을 마친 뒤 선장을 바라보며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타이타닉은 가라앉습니다, 선장님. 앤드루스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희망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펌프로 물을 퍼내도 들어오는 속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계산이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선장이 묻습니다. 얼마나 남았나? 앤드루스가 대답합니다. 길어야 1시간 반, 어쩌면 그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각 배 가장 밑바닥에 있던 우편물실 직원들과 화부들은 이미 무릎까지 차오른 차가운 바닷물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편물 담당관들은 흠뻑 젖은 채로 촛불을 켜고 중요 우편물을 위층으로 옮기려 애썼지만 쏟아져 들어오는 물살은 이미 그들의 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1등실 승객들이 따뜻한 난로 앞에서 왜 배가 멈췄는지 불평하고 있을 때 배의 밑바닥부터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죽음이 차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타이타닉에게 남은 시간은 2시간 남짓. 거대한 간철 붕저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장에게는 침몰보다 더 무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배에는 2,200명이 타고 있는데 구명정에는 고작 1,100명만 태울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절반은 죽어야만 끝나는 이 잔인한 수학 문제 앞에서
선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배는 이미 아주 미세하게 앞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모래시계는 뒤집혔습니다. 설계자 앤드루스의 계산대로라면 타이타닉이 수면 위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2시간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박한 시간 속에서도 배 안의 공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분했습니다. 영화에서는 충돌 직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니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배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 승객들은 배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몸으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등실의 라운지는 여전히 따뜻하고 환했으며 악단은 경쾌한 외그타임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의 칠흑 같은 어둠과 안쪽의 화려한 불빛 사이에서 사람들은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서 물은 냉정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이타닉의 방수 격벽은 천장까지 꽉 막혀 있지 않았습니다. 물은 마치 계단식 논에 물이 차오르듯 앞쪽 칸을 가득 채우면 넘쳐서 다음 칸으로 그리고 또 다음 칸으로 소리 없이 넘어갔습니다. 우편물실을 삼킨 바닷물은 어느새 3등실 객실 복도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3등실 승객 데니얼 버클리는 침대 밑으로 차오르는 차가운 물의 감촉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바닥은 이미 발목까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짐을 챙겨 복도로 나왔지만 그곳은 이미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영화에서는 승무원들이 쇠창살을 걸어 잠그고 3등실 승객들을 가로막는 장면이 나오지만 실제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것은 악의적인 감금이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부재가 만든 비극에 가까웠습니다. 타이타닉의 내부는 마치 거대한 미로와 같았습니다. 복잡한 복도와 계단은 낯선 이민자들에게는 탈출구가 아니라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일부 구역에서는 승무원들이 규정 때문에 혹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반면에 존 하트 같은 승무원은 3등실 승객들을 이끌고 갑판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문을 잠갔고 누군가는 길을 열려 했지만 차오르는 물의 속도가 사람의 판단보다 훨씬 빨랐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시각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는 조타실에서 끔찍한 계산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에는 2,200명이 넘는 사람이 타고 있지만 배에 실린 구명정은 고작 20척뿐이었습니다. 이 구명정들을 사람을 꽉꽉 채워 태운다 해도 살릴 수 있는 인원은 1,100명 정도. 다시 말해 배가 가라앉으면 나머지 1,000명은 꼼짝없이 차가운 바다에 남겨져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당시의 안전 규정이었습니다. 1912년 당시의 법은 배에 탄 사람 수가 아니라 배의 무게에 따라 구명정 개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은 법이 정한 기준보다 오히려 더 많은 구명정을 실었지만 거대해진 배의 크기에 비해 법은 너무나 낡아 있었던 겁니다. 법을 지켰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핑계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제 선장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남겨둘 것인가? 그는 선원들을 불러 조용히 명령을 내립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태우시오. 이 짧은 명령 한마디가 그날 밤 수많은 가족의 운명을 갈라놓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명령조차도 혼란 속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이성도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갑판 위로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오고 구명정을 매달고 있던 로프들이 삐걱걱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첫 번째 구명정이 어둠 속으로 내려갈 시간입니다. 새벽 12시 45분. 드디어 첫 번째 구명정이 어둠 속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이 장면이 아비규환의 카오스로 묘사되지만 실제 그 시각 갑판 위의 풍경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하고 또 썰렁했습니다. 뱃머리에서 흘러나오는 앗단의 레그타임 연주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 사람들이 서로 타겠다고 밀치거나 소리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승무원들이 제발 보트에 타달라고 승객들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화가 다루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텅 빈 구명정의 미스터리입니다. 첫 번째로 내려간 7번 구명정의 정원은 6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탑승한 인원은 고작 28명에 불과했습니다.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허공에 매달려 내려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순히 부자들이 이기적이어서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승객들은 구명정에 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타이타닉은 여전히 밝고 따뜻하고 거대한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칠흑 같은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나무배는 너무나 위태롭고 추워 보였습니다. 수면까지의 높이는 아파트 7층 높이인 20m에 달했습니다. 까마득한 아래 검은 입을 벌리고 있는 바다를 보며 승객들은 이 안전한 배를 떠나 저 작은 껍데기에 몸을 싣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아직 그들은 배가 정말로 가라앉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승무원들 역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구명정에 사람을 꽉 채워 내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65명을 다 태웠다가 배를 내리는 도중에 줄이 끊어지거나 배가 부러지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을 적게 태워 내려보낸 뒤 바다 위에서 나머지 사람을 더 태우자는 아니란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배가 물 위에 닿은 뒤에 다시 사람을 태우러 돌아온 구명정은 거의 없었지만 말입니다. 운명을 가른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해석의 차이였습니다. 선장이 내린 여자와 아이 먼저라는 명령을 갑판 양쪽을 담당했던 항해사들이 서로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우연을 담당했던 머독 항해사는 이 명령을 남자가 타면 안 된다가 아니라 여자를 먼저 태우고 자리가 남으면 남자를 태운다로 해석했습니다. 덕분에 그쪽에서는 남성 승객들도 꽤 많이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좌현을 담당했던 라이톨러 항해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명령을 오직 여자와 아이만 태운다로 엄격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구명정의 빈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도 주변에 여자가 없으면 남자를 태우지 않고 그대로 배를 내려버렸습니다. 그 융통성 없는 신념 때문에 수많은 남성이 텅 빈 구명정을 그저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그 중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태우고 배 난간에 기대어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남편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별의 순간에 피어난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등실의 노부부 이시도어 스트라우스와 그의 아내 아이다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당시 뉴욕 메이시스 백화점의 소유주였을 만큼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승무원들은 고령인 그에게 구명정 자리를 양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원은 젊은 남자들이 아직 배에 남아있는데 내가 먼저 탈 수는 없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내 아이다 역시 구명정에서 발을 뗐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팔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우리는 평생을 함께 했어요. 마지막도 함께 할 겁니다. 노부부는 구명정 대신 갑판 의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다가오는 파도를 기다렸습니다. 영화에도 잠깐 등장하는 이 장면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랑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배의 기울기는 점점 가파르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느껴졌던 기울어짐이 이제는 서 있기 힘들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그 자리를 불안과 공포가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구명정들은 하나둘씩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고 배에 남은 1,500명의 사람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거대한 무덤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반짝이는 불빛 하나가 목격된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구하러 왔다. 사람들은 그렇게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타이타닉의 가장 잔인한 비극 중 하나가 되고 맙니다. 그 희망의 불빛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캘리포니언 호였습니다. 타이타닉과 불과 10km에서 20km 떨어진 곳. 육안으로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또 다른 배 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의 갑판에서 쏘아 올린 처절한 구조 신호는 그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멀리 있었던 배, 캘리포니언 호에는 기가 막힌 침묵난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비극은 기계의 고장이 아니라 사람의 수면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타이타닉의 무선사에게 닥쳐라 라는 말을 듣고 무선기를 꺼버린 캘리포니언 호의 통신사 시릴 에반스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의 잭 필립스가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두드린 SOS 신호는 꺼져버린 수신기 주위를 맴돌다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나마 깨어있던 캘리포니언 호의 당직 선원들은 타이타닉이 쏘아 올린 하얀 로켓을 목격했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밤하늘을 수놓는 하얀 불꽃. 그것은 명백한 국제 공용 구조 신호였습니다. 선원들은 즉시 선장에게 저쪽 배에서 불꽃이 올라온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잠결에 보고를 받은 스탠리 로드 선장의 반응은 너무나 안일했습니다. 그는 불꽃의 색깔을 물었고 선원들이 하얀색이라고 답하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마 같은 회사배끼리 인사를 나누거나 선상 파티를 하며 불꽃놀이를 하는 걸 거라고 단정지어버린 겁니다. 만약 그 불꽃이 붉은색이었다면 당장 엔진을 켰겠지만 하얀색 로켓은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안일한 판단이 수천 명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타이타닉에서는 4등 항해사 박스홀이 있는 힘을 다해 로켓을 쏘아 올리며 절규하고 있었지만 캘리포니언 호의 선원들은 그저 망원경으로 그 모습을 구경하며 참 이상한 배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불을 껐다 켰다 하며
축제를 즐기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만약 캘리포니언 호의 무선사가 10번만 늦게 잠들었더라면, 혹은 선장이 무선기를 한 번만 켜보라고 지시했더라면, 타이타닉의 승객 전원을 구조하고도 남았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 위의 구세주는 끝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타이타닉의 승객들이 애타게 바라보던 그 불빛은 그들을 구하러 오는 구조선이 아니라 그저 비극을 지켜보는 관객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저 불빛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 공포는 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배의 앞부분은 완전히 물에 잠겼고 거대한 프로펠러가 하늘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물이 닿지 않는 배의 가장 높은 곳, 꼬리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비명과 통곡이 뒤섞인 아비규환의 현장.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음악 소리였습니다. 영화 속에서 가장 숭고하고도 슬픈 장면을 꼽으라면 아마 침몰하는 배 위에서 마지막까지 연주를 멈추지 않았던 악단의 모습일 겁니다. 영화에서는 그들이 연주를 마치고 신사 여러분, 오늘 밤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라는 명대사를 남기며 헤어지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실제 기록 속에 남겨진 그들의 이야기는 영화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바이올린을 든 악단장 월레스 하틀리를 포함한 8명의 연주자들은 사실 타이타닉을 운영하는 해운회사 소속의 정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음악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고 파견 나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었습니다. 3등실 승객의 연봉과 맞먹는 비싼 악기를 들고 탑승했지만 그들의 신분은 승객도 선원도 아닌 애매한 경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배가 기울어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구명조끼 대신 악기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구명정을 향해 달려갈 때 하틀리는 동료들을 모아 갑판 위에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포에 질린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알렉산더의 레그타임 밴드 같은 아주 경쾌하고 신나는 곡들을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점점 더 가파르게 기울어지자 그들은 본능적으로 마지막이 왔음을 감지했습니다. 영화에서는 그들이 마지막 곡으로 찬송가 매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을 연주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 생존자들의 증언은 조금 엇갈립니다. 누군가는 영화처럼 그 찬송가를 들었다고 했고 무선사 해롤드 브라이드 같은 사람은 오턴이라는 왈츠곡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차가운 파도가 발목을 덮치는 그 순간까지 활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화가 보여주지 못한 아주 구체적이고 슬픈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악단장 하틀리는 자신이 죽을 것을 직감하고 연주가 끝나는 순간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바이올린을 가죽 케이스에 넣은 뒤 자신의 몸에 끈으로 단단히 묶어섭니다. 그 바이올린은 약혼녀 마리아에게 선물 받은 소중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는 차가운 바닷물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악단원 8명은 단 한 명도 구조되지 못하고 전원 사망했습니다. 새벽 2시 20분. 마침내 타이타닉은 거대한 굉음과 함께 두 동강이 나며 수심 3,800m의 심해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영하 2도의 차가운 바다에 던져진 1,50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잭이 로즈를 판자 위에 올려주고 자신은 물속에서 서서히 얼어가는 장면으로 이 공포를 묘사합니다. 실제로 당시 수온은 영하 2도였습니다. 바닷물은 염분 때문에 0도에서도 얼지 않지만 사람의 몸에게는 칼로 베는 듯한 고통을 주는 온도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익사한 것이 아니라 저체온증으로 인해 15분에서 30분 만에 심장이 멈췄습니다. 수천 명의 비명은 순식간에 잦아들었고 바다 위에는 무서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 같은 추위 속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남자가 한 명 있습니다. 영화를 유심히 보신 분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배가 수직으로 솟구쳐 오를 때 잭과 로즈 옆 난간에 매달려 위스키를 병째 마시던 흰옷 입은 남자 말입니다. 그저 영화적 재미를 위해 넣은 인물 같지만 놀랍게도 그는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석 제빵사 찰스 조킨이었습니다. 그는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빵 굽는 오븐이 있는 방에서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덕분이었을까요? 그는 두려움을 잊은 채 침착하게 배의 꼬리 쪽으로 이동했고 배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에도 머리카락 하나 젖지 않고 물 위로 떠올랐다고 증언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가 영하 2도의 물속에서 무려 2시간 넘게 헤엄치며 버텼다는 사실입니다. 알코올이 혈관을 확장시켜 체온을 유지해 준 것인지 아니면 생존에 대한 본능이 기적을 만든 것인지 그는 구조선이 올 때까지 살아남았고 훗날까지 생존해 그날 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악기를 몸에 묻고 죽음을 맞이했고 누군가는 술에 취해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운명은 그렇게 잔인하고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삶과 죽음을 갈라놓았습니다. 이제 바다 위에는 구명정에 탄 700여 명의 생존자들만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떠오르는 아침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육지로 돌아온 그들에게는 더욱 잔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비극은 바다 위에서 끝났지만 육지로 돌아온 이들에게는 빈산보다 더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2주 뒤 악단장 월레스 하틀리의 시신이 바다 위로 떠올랐습니다. 발견 당시 그의 몸에는 가죽으로 된 가방 하나가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가방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짠물에 절여진 낡은 바이올린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지키려 했던 약혼녀의 선물이었습니다. 그의 유해는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와 영웅 대접을 받으며 안장되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무려 4만 명의 인파가 몰려 그의 숭고한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난 뒤 그의 아버지 앞으로 날아온 우편물 한 통은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것은 위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하틀리가 소속되어 있던 음악 에이전시에서 보낸 청구서였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망으로 인해 회사의 유니폼을 반납하지 못했으니 그 비용을 배상하라는 독촉장이었습니다. 금액은 5실링 4펜스. 사람의 목숨값보다 유니폼 값을 먼저 계산했던 자본주의의 잔인한 민낯이었습니다. 비록 하틀리는 영웅이 되었지만 회사의 장부 속에서 그는 그저 손실 처리해야 할 부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틀리가 목숨 걸고 지켰던 그 바이올린은 다행히 약혼녀 마리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이 흘러 2013년 그 바이올린은 경매장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에 젖어 연주할 수 없는 망가진 악기였지만 낙찰가는 무려 15억 원이었습니다. 타이타닉 유물 중 역대 최고가였습니다. 100년 전 유니폼 값을 물어내라던 그 비정함과 1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가치 사이에는 인간의 욕망과 슬픔이 기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타이타닉이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침몰한 지 무려 73년이 지난 1985년이었습니다. 로버트 발라드 박사가 이끄는 탐사대가 수심 3,800m 깊은 심해에서 잠들어 있던 타이타닉을 발견한 것입니다. 발견 당시의 모습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논쟁 하나를 종결시켰습니다. 생존자들 중 다수는 배가 가라앉을 때 두 동강이 났다고 증언했지만 해운사와 조사위원회는 배가 온전한 상태로 가라앉았다며 그들의 말을 무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심해의 어둠 속에서 발견된 타이타닉은 처참하게 두 동강이 난 채로 서로 600m나 떨어진 곳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배가 찢어지는 것을 목격했던 생존자들의 기억이 73년 만에야 진실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현재 타이타닉의 잔해는 심해의 미생물들에 의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분해되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샹들리에는 심해어들의 놀이터가 되었고 튼튼했던 강철 외벽은 붉은 녹이 되어 바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탐사대가 촬영한 영상 속에서 가장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것은 보석도 금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흙바닥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신발들이었습니다. 시신은 뼈까지 모두 녹아 사라졌지만 가죽으로 만든 신발만은 탄닌 성분 덕분에 썩지 않고 그 자리에 남은 것입니다. 누군가의 튼튼한 작업화 옆에 놓인 작은 아기 신발 한 켤레. 그 신발들은 마치 비석처럼 그곳에 사람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었음을 침묵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만함으로 만들어졌지만 결국 자연 앞에 무릎 꿇어야 했던 거대한 배. 타이타닉은 이제 바다의 일부가 되어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배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배가 남긴 교훈일 겁니다. 시스템의 부재와 인간의 욕심이 어떤 비극을 낳는지,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서로를 지키려 했던 숭고한 인간애가 있었음을 말이죠. 오늘 밤 여러분의 항해는 평안하신가요? 거친 파도 없이 고요하고 안전한 밤이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잠드는 밤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